이렇게 그 고려 불화에서 그 극치를 이루었던 그 채색화는 유교 문화 중심인 조선 시대로 오면서 굉장히 그 내리막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불화가 사찰의 그림으로 남게 되고 감노탱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사찰 그림으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찰의 단청이나 탱화, 불화 이런 곳으로 이제 산속으로 숨게 되죠. 채색화가. 그런데 그 최고의 신분인 왕족들은 나라의 그 기틀을 잡기 위해서 유교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유교 문화를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의 실제 생활에서는 여전히 색깔이 남아 있고 색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월도라든가 공중에 그 왕이나 그 왕비가 입는 의상 같은 것들은 여전히 오행사상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죠. 또한 그 사대부 귀족들 사이에서도 이런 그 칼라 채색 문화는 유지되어 갑니다. 특히 초상화 부분에서 초상화는 대부분 고려 불화처럼 비단에 그려졌고 여전히 아름다운 색을 표현하는 그런 형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흥선대원군의 초상화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사진이 없던 시절 그 사람의 면모를 정확히 남기기 위해서 초상화가 필요했던 거죠. 자, 같은 흥선대원군인데 다른 의상을 입고 있죠. 역시 또 다른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정치가이자 문인이자 또 한가로이 그 여유를 즐기는 또 풍을 읊을 수 있는 뭐 이런 그 예술가 뭐 이런 형태를 다양하게 지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의상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이 모든 그림들이 요 한 장의 초본, 유지 초본이죠. 닭종이에 기름을 먹여서 물이 흡수되지 않게끔 하고 위에 목탄으로 기본 묘사를 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 비단을 얹고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 초본을 가지고 얼굴 묘사를 하면서 의상만 계속 다른 종류로 바꾼 거죠. 뭐, 그 한음과 오성과 한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항복 선생의 초상입니다. 그래서 초상화 중에도 이제 조금 가벼운 책색, 먹 위주로 가는 그런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상화라는 것이 주로 그 당시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사대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을 그린 초상화는 없죠. 조선시대 전역을 틀어서 보면 여성을 그린 초상화는 거의 없습니다. 건대기에 조선 말이나 건대기에 자본을 지닌 상인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가족 중에 이제 여성이 그려진 경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여성을 초상화의 인물로는 삼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작점 이상의 그림인데 여성은 그 뭐
이렇게 미모나 다듬는 이런 대상으로 또 이 사람은 앞에 본 그런 기생과 다르게 이제 여염집 여성인 것 같은데 이렇게 풍만한 가슴을 내놓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면 역시 여성을 생산의 도구로만 바라봤다는 그런 대상으로서만 이렇게 그림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여성도 마찬가지죠. 가채를 이렇게 크게 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평민일 수도 있고 뭐 기생일 수도 있겠지만 역시 그 이름 없는 어떤 여성을 그린 것입니다. 그렇듯이 초상화에서 보듯이 그 대부분 조선 회화의 주류는 바로 이런 이제 먹으로 그리는 수묵화에 있었던 거죠. 정선의 건강전도입니다. 그래서 먹으로 회화를 그리는 이런 수묵화 작업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정선은 역시 대가여서 그런지 이런 또 화조화, 뭐 초충도 이런 것도 작업을 했었습니다. 자, 김홍도 그림도 보면 뭐 평민들의 삶을 그린 것인데 뭐 정조대왕이 평민들의 삶을 좀 알고 싶어서 그려오라고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먹선 위주의 그림을 그리고 색은 이 먹을 받쳐주는 정도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막을 그린 거죠. 여기 보면 이게 쪽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개울가에서 빨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신윤복 그림인데 색이 많죠. 컬러가 많은데 사실 신윤복은 그 당시에 주류 화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화단에서 상당히 좀 배척당하는 그런 부류의 작가가 아니었나. 그러나 뭐 이런 그 먹과 색의 조화를 이룬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마 뭐 천박하다고 평가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윤복의 그림입니다. 이제 채색이라는 것이 상류층에서는 왕족이나 귀족들의 그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것 외에 일반적으로는 그 모습을 감추고 아래로 내려와서 그 민화의 형태로 일반 민중들이 편하게 자기들이 이렇게 채취한 그 안료를 가지고 염료도 썼겠죠. 편하게 그린 그림이 민화인데 그 민화 같은 데서 오히려 채색이 훨씬 많이 발견되고 또 아름다운 그림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색이 강조된 그림들, 이런 그림들. 그 지금 색이 좀 많이 흐려 보이는데 이게 염료 계통을 많이 써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속인들 역시 조선시대 때 천민으로 취급을 받았죠. 이런 사람들이 색을 즐기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목인이라고 하죠. 나무에 이렇게 색을 칠하는 이런 형태로 그림이 채색이 살아남아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목인이죠. 목인은 그 상녀의 지화를 달듯이 그 상녀 머리맡에 죽은 사람이 혼자서 가면 외로우니까 이 목인을 꽂아 놓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색을 입혀서. 그러나 이런 이제 그 시대적 그 분위기에 이제 또 그
역행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겠죠. 그 여성이 그린 그림입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아름다운 그림을 남겨둔 신사임당의 조충도입니다. 여성이 그린 그림답죠. 뭐 수묵화에서 나타나는 어떤 기운, 생동, 강한 힘, 속도감 뭐 이런 거보다는 아주 그 잔잔하게 그 사물의 정경을 잘 표현해낸 그런 그림입니다. 역시 그 그림은 아니지만 그 여성들 그 규방에서 바로 또 이런 세계 향연이 벌어지고 있었죠. 뭐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대부 집안의 여성이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주로 하는 게 바느질이고 그러니까 자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자기만의 그 세계 연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토시 같은 거, 자수 같은 데서 칼라, 색을 많이 쓰고 이런 색을 통해서 마치 기도하는 것 같은 기원의 의미를 담은 거죠. 가족의 안녕을 바라고 행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 돌 때 입었던 옷이겠죠. 돌옷인데 여기도 이런 색동을 넣고 해서 무병장수하고 행복한 인생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애들 모자. 근데 이제 이런 것이 그냥 천을 잘라서 했다기보다 옷을 만들고 남은 천을 버리기 아깝고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런 소품들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자수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색이 나타납니다. 아마 이제 그 천민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상화의 대상이 결코 못 되는 여성이라는 존재들이 조선시대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은 역시 규방이라는 공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규방에서 사회적 어떤 제약이나 규율이나 이 모든 것들을 훌훌 털고 자기만의 예술 세계에 빠져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이 색색이 그 실이나 헝겊 천을 가지고 자기만의 아름다운 세계를 펼쳐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그 공예품이나 아름다운 보자기, 조각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옷을 만들고 남은 짜투리 천을 오려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통 보자기는 그 나름의 독특한 형식이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자기, 조각 보자기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이나 일본도 보자기 문화가 발달해 있지만 조각보는 없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보자기가 있었던 거죠. 그림은 아니지만 최상의 그 세계를 보여주는 대단한 문화유산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방색, 오방색에 아주 그 정색을 쓴 경우도 있고 이런 간색, 정색과 정색 사이에 중간색을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자기가 정성 들여서 만든 보자기를 자기가 봐도 너무 잘 만들었고 아름답다 싶으면 그걸 안 쓰고 잘 보관해갖고 장롱 안에 넣어놨다가 귀한 손님이 오면 꺼내서 보여주면서 같이 감상을 하고 즐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보자기들이
고이고이 장롱에 모셔져 있다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남게 된 거죠. 제가 2003년도인가요? 나고야에 재료를 사러 갔다가 나고야 시박물관에 갔었습니다. 나고야 시박물관에 전 세계 보자기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제가 우리나라 보자기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떴습니다. 뭐 에스키모 보자기도 있고 뭐 전 세계 보자기가 다 모여서 소개가 되는 그런 장이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보자기가 굉장히 독특한 유형이구나. 그때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조각보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또 일본이나 중국과 좀 유사한 면도 갖고 있지만 일본이나 중국과 전혀 다른 그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고 한국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보자기입니다.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이 있는데 1전시실에서 그 전 세계 보자기를 다 봤습니다. 근데 2전시실에 가서 참으로 제가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이게 2전시실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전시실에 네모난 전시실 사방 벽을 따라가면서 전 세계의 싸는 문화, 이 포장, 패키지, 싸는 문화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센터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전시가 한국의 싸는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죽은 사람의 미라까지 만들어서 전시를 해놨습니다. 우리나라의 연풍섭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라 가장자리로 펼쳐진 것들이 이 시신이 죽으면 그 시신을 싸는 싸게 천들이죠. 뭐 부잣집에서는 비단이나 뭐 못이 이런 거를 썼을 테고 가난한 집은 한지를 사용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으면 엄청나게 많은 싸개로 포장을 합니다. 배 싸개, 머리 싸개, 발 싸개, 손 싸개 다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오복 주머니까지 넣어줍니다. 5개 주머니. 오복 주머니인데 그 주머니를 왜 넣어주느냐. 한국인의 생사관에 대한 거죠. 한국인은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끝이 난다가 아니라 죽고 나서 또 다른 세계에서 태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다른 인생에 가서 다시 오복을 누려라. 축복을 기원해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해서 영원히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삶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오복 주머니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 전시를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이 한국의 연풍섭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나고야라는 이 도시에 와서 우리의 뿌리를 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정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한국인의 생사관이 어떻게 생겼는가.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본인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정확히 아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난감하더라고요. 여기에 많은 설명이 붙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시립미술관에서 한국인의 싸는 문화가 세계 최고라는 걸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느냐. 일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성숙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전시였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시신을 다 싸고 묶고 이렇게 한 거. 종류가 여기 다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보자기, 아름다운 보자기들이 참 많죠. 허동화 관장님이 운영하는 한국자수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저기 학동역 근처에 있습니다. 인터넷 치면은 한국자수박물관 나옵니다. 이분이 젊으셨을 때부터 한국 보자기를 모아서 한 3,000점을 갖고 계시고, 이 보자기를 갖고 유럽 전 세계에서 한국 보자기 전시를 엄청나게 하셨고, 한국 문화를 굉장히 많이 알리신 분입니다. 우리 보자기를 한번 감상하고 싶으시면 자수박물관을 한번 들려보십시오. 한국 그 보자기는 물론 비단도 썼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그 섬유를 사용을 했겠죠. 대개가 염색한 천입니다. 근데 비단이 어떤 천보다도 그 염색했을 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실크로드라는 말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죠? 그 염색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색을 발해주는 것이 비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화는 아니지만 한국의 색의 정체를 담고 있다. 한국 색채를 보여주는 그런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허동화 관장님이 보자기 박물관, 국립보자기박물관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요청도 많이 하셨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시 앞이 보자기 박물관이 생겨서 외국인들한테 이런 자랑스러운 문화도 보여주고, 또 한국 여성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 것도 좀 보여줬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